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변지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살 사건 관련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돼선 안 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뉴스화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를 통해 달갑지 않은 정보나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죠. 오늘 미디어 비평 이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네네. 예, 자살률을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게 2030 여성에게 위험 신호가 켜졌다라는 보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14일 매일경제 기사에는요, 코로나 블루 극단적인 선택, 2030 세대 여성 덮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네. 또 9일에는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 선택 늘었다라는 기사 등이 있습니다. 11일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올해 여성 자살률이 지난해 대비 3월에 17.3%, 또 4월에는 17.9%, 6월 13.6%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2030 여성의 자살률이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인으로는 취업난과 집콕 생활, 집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립감, 우울증 등이 자살 시도, 자살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의적인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도 지난해보다 35.9% 증가했고요. 또 연령대에서도 20대, 30대 청년층이 많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청년들의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절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고요? 네. 최근 걸그룹 출신 가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구조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9일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기사화가 됐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사가 당일 네이버 포털에서 톱 기사로 다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 톱 기사로 그렇게 노출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의 날 바로 전날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짧은 기사였지만 여기에 자살 시도 방법, 또 자살 시도 장소, 자살 시도 원인까지 다 다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언론이 자살 보도 준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살 기사의 보도 내용은요, 자살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인천대 김은희 교수의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기사의 보도량, 자살 방법 언급량, 그 다음에 자살 장소를 언급한 양, 그다음에 자살 이유 언급량이
그것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검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살 기사 보도와 자살 검색량 간에는 그 일주일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자살 기사 보도량이 증가할 경우에 일주일 내로 자살 검색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론의 무분별한 자살 관련 기사 보도가 수용자들의 자살 관련 인식과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전히 기사 보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많이 미흡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 손영미 소장 사망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이 네. 그 손 소장님 자택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서 집 내부를 촬영한 거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 보도가 나가고 사실 당시에도 논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당시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요. 전체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TV조선, MBN, YTN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군데가 사실은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네.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보도는 되지 않았고 네. 이 언론사들은 이제 보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네. 그 해당 언론사들이 휴일 데스크니 부족했음을 인정을 하고 네. 또 방송 후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곧바로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지적 속에서도 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 현장 기자들의 그 속보 경쟁의 문제점이 나온 그리고 윤리의식의 부족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데스킹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뭐 뒤늦게라도 이런 기사가 삭제된 건 참 다행이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MBC 다큐 이야기인데요.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설리 씨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죠. 네, 지난 10일에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설리 편인데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 설리의 모친을 포함해 주변 인물을 인터뷰한 내용 중에 설리가 공개 연애 후에 이를 반대했던 모친과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개 연애 대상이 가해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MBC 측은 이 프로그램이 기획 의도와 달리 설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플이 달리고 그 제2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굳이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그 문제를 아이템으로 삼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예, 연예인들에 대한 자살 보도는 그리고 후속 보도를 다루는 내용들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을 따라하는 어떤 악영향이 또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모방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누군가의 자살이 잠재적 자살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방 자살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미디어를 통한 자살의 노출량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유명인들의 자살에 대한 노출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이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살 연구학자 필립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1948년부터 1968년까지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자살 기사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살 보도량과 자살 뉴스의 일면 보도 여부가 실제 자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모방 자살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언론이 최대한 자살 보도는 자제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언론의 자살 보도와 자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자료가 있는 건데 그만큼 좀 언론에서 더 신중해야겠죠. 이 네. 자살 보도 관련 기준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7월 31일 자극적인 자살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기자협회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개정해서 발표했거든요. 네. 크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또 두 번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네. 넷,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그 밑에 유명인 자살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서 또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자면 네네.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네. 우리 언론은 엄청난 보도량과 또 자세한 방법을 다루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털에서 톱 기사로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 문제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사실 이 시간에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각종 보도 준칙이 참 잘 마련은 돼 있는데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님 알고 있지만 뭔가 보도 욕심으로 지키지 않는 건지 교수님 어떤가요? 네. 앞서 정의기억연대 쉼터 현관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댄 방송사들이 방심이 제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 방송사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니 심의 규정을 인식 못했다고 했다. 무지에서 생긴 일이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더 났거든요. 네. 각 언론사들도 취재 기자들을 그냥 현장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런 보도 준칙에 대한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베르테르 효과 반대 개념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하죠? 네, 파파게노 효과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베르테르 효과가 아닌 파파게노 효과를 만들어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베르테르 말고 파파게노 오늘 기억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평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모니터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어땠습니까? 네, 먼저 9월 8일 진행되었던 생생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약 600여 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이스타항공의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네. 이스타항공사 사태 이변에 있는 내용들, 이상직 의원의 경영관리라든지 이스타항공 보험 미지급 문제 등
일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청취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이스타항공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항공산업과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룸으로써 코로나 시국 속 관광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도왔던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근 사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서 참 안타깝게 한 뉴스였는데 이스타항공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서 다룬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네. 먼저 그 다음 날인 9월 9일에 진행되었던 생생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용우 의원과 삼성생명법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자본시장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두루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다소 전문가의 정치적 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법안의 취지와 목적 등을 이야기하는 인터뷰의 발언이 신뢰를 갖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이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하나의 답변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려 하는데 다소 산만하여 입장 정리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진행자가 중간중간 개입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줬더라면 인터뷰 흐름에 더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생생 인터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른 모니터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11일 진행된 생생 초대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날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US스탁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초반에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데 있어 표현만 달리할 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과연 본론은 언제 시작되는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잘 파악되지도 않았고요. 네, 하지만 청취자들에게 다소 익숙한 개그맨 황현희 씨를 만담처럼 섭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황현희 씨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좀 친근감은 있었지만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9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소득법에 대한 논의를 청취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며 소개했다는 점에서 청취자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률 사항 중 특히나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이처럼 청취자의 질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보다 전달력 있는 인터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이번에도 비정규직이었고요. 또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2의 김용균이 아니냐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김용균을 막자며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또 되풀이됐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죠. 안전은 권리입니다. 에서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죠.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또 일용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는데요. 네. 2년 전에 태안 화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위험한 작업에 야간 작업인데
혼자 투입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김용균법이라는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예. 하여튼, 김용균 씨가 해당하는 업무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됐는데, 요번에 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고용관계상에 있는 화물차 기사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위험 작업에, 2명 이상 작업하는 규칙도 안 지켜졌을 뿐 아니라, 김용균법이 제정됐는데도 이분이, 이런 산재 보상을 받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장치가 없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예, 사측의 입장을 좀 보면 화물차 기사 담당 업무여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예,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하는 작업이긴 한데 이런 스크루라는 발전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에 운송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그 운송 기사는 또 하청업체에서 일일 고용으로 했던, 그리고 그 설비를 옮겨오는 거는 또 다른 지게차를 하는 다른 하청업체가 하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청 관계를 통해서 했고, 네. 또 하청회사가 고용한 것인데 계약서도 명료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태안화력 측에서는 이게 자기 책임 받기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조치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청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지기로, 산재 사건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청 책임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는데 이 범위 대상에 포괄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등 6명의 관계자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던데요. 예, 그런 이 운송장비를 관할하는 이제 태안화력 측분하고 경비 관련자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이렇게 6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이 대형 스크루를 화물차에 묶는 일, 요거는 이제 운전자 혼자 담당을 했고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2톤이나 되는 그런 스크류를 5대나 이중으로 적재하는 거라서 신호수도 있어야 되거나 또 이제 지게차로 고정을 하거나 크레인으로 고정하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옆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었지 안전장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체결 고정하는 그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복수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6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전 관련한 그런 담당은 아니었던 거죠. 예. 네. 그렇죠. 이행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은 했을지 몰라도 예. 안전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그 2인 1조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안전수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안전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태안화력 측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그 실내에서 일어나는 그 화력 발전에 관련된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게 대상 조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옥외에서 이루어진 운송 작업이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도상으로 그런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균법 제정 시에도 그 태안화력 군내에서 옥내든 실내든 실외든 간에
군행에서 벌어진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인 태안화력의 책임성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갖추는,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감독하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 법에서의 허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에 그 안전조치가 미비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누가 받는 건가요? 예, 현행법상 그 원청인 태안화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포괄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성은 신흥기공이라는 그런 화물 운송을 하청받은 업체가 질 가능성이 있거나 네. 아예 태안화력이 명시했던 것처럼 본인의 기책사유다. 개인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책사유라서 책임질 수 없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이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제도적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말이죠. 예. 이거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청업체 위험 작업을 전가하고 낮은 단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안전 장갑조차도 제대로 된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김용균법이 제정됐는데요. 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김용균 씨가 하던 일은 그런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특수고용 신분이기도 하고 개인 일용 근로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관계에 있는데, 특수고용 화물 운송도 포괄됐지만 이분이 하는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일일 계약이라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확대해서 사업장에서 원청의 포괄적 책임을 장소 구속성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2인 1조 안전장치는 누구와 고용 형태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제대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치가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원청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이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게 포함할 건가, 포함하지 않을 건가, 그 여부 논란이 됐다 결국 막판에 빠졌는데, 사실 이렇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런 기업 환경에서 이런 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우리 교수님은 이런 것들이 제도화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험의 외주화의 관행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벌한다라는 경영의 반대로 사실은 빠지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적용 대상도 매우 제한하게 되는 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하다 보면 이쪽 저쪽 중간을 택하다가 사실 생명에 관한 한은 조금 포괄적이고 폭넓은 책임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관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알맹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라도 이게 원청의 포괄적 책임을 구축하는 그런 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하는데 사용자들이 좀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안전 관련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산재 사망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이 비용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안전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허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19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린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한 주간 이슈를 점검해보고 또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